국민연금 기초연금 몰랐다면 1억 손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9가지 전략. 국민연금 제대로 알고 받지 않으면 평생 후회합니다. 80이 넘으신 한 어르신이 울먹이며 말씀하셨어요. 40년 내내 일하고 보험료도 꼬박꼬박 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요? 이는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무려 43.2%로 선진국 중 최악의 수치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들이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몰라서 가난해졌다는 점이에요. 기초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퇴직연금 정부가 알려주지 않는 진짜 정보만 알았더라면 월 30만 원도 채 안 되는 연금이 월 200만 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2배로 늘리는 9가지 전략을 공개합니다. 정부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 이 비밀들을 통해 연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이 글을 통해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당신의 노후를 바꾸는 첫걸음이 될지 모릅니다. 1. 기초연금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나는 수입이 없으니 당연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생각했다가 한 푼도 못 받고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 돈처럼 보이지만 절대 자동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일도 안 하고 월급도 없고 그냥 집에 있는 예금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 예금이 바로 기초연금을 못 받게 만드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은행에 들어있는 예금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예금 1억 원이 있다면 실제 이자가 거의 없다 해도 정부는 이를 매달 62만 6천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이 말은 예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뜻이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한 채밖에 없는데요? 라고 해도 서울의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그 집 하나만으로도 월 104만 원의 가상소득이 있다고 간주됩니다. 심지어 실제로 월세를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본인 소유라는 이유만으로도 정부는 이 정도 자산이 있으니 돈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계산이 상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은행 예금에 붙는 실제 이자는 연 2에서 3% 수준인데 정부는 기초연금 산정을 위해 예금에 대해 월 4.17%의 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 기준을 연 단위로 환산하면 약 50%가 넘어 실제보다 훨씬 높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많은 어르신들이 체감상 억울함을 호소하게 됩니다. 1억 예금에 이자가 750만 원 붙는 셈인데 현실과는 완전히 다르죠. 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분들도 단지 정보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탈락하게 되는 사례가 수두룩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5억 원짜리 집에 살며 예금 8천만 원을 가진 한 어르신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전액 탈락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나누고 일부는 비과세 예금에 넣고 집 일부를 수리하여 주택 개량비로 처리했더니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로 줄어 다시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결론은 분명합니다. 기초연금은 가만히 있다고 그냥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정부는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알고 스스로 설계하고 기준에 맞게 준비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2. 소득은 줄이지 않고 소득으로 계산되는 자산을 줄이는 법.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소득도 없고 생활도 빠듯한데 은행 예금 몇 푼과 오래된 집 한 채 때문에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된 현실은 억울하고 이해도 안 되며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도 정부의 제도와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합법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단 하나, 내가 쓰는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소득으로 간주하는 기준을 낮추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기초연금 수급의 문이 열립니다. 첫째, 예금 쪼개기 전략. 정부는 예금액에서 1인당 2천만 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 혜택은 계좌 기준이 아니라 총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통장에 6천만 원이 있다면 공제를 적용해도 4천만 원이 고스란히 재산으로 잡히고 이는 곧 소득으로 환산되죠. 그런데 이 돈을 3개의 계좌로 쪼개어 각각 2천만 원씩 보관하면 어떨까요? 공제가 적용되어 소득 인정액 자체가 낮아집니다. 더 나아가 생활비 통장은 별도로 만들어 6개월치 생활비만 일반 예금 계좌에 보관하고 나머지 금액은 비과세 상품이나 타인 명의로 분산하면 연금 수급 기준에 훨씬 유리한 구조가 됩니다. 둘째, 65세 이상 전용 비과세 예금 활용.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65세 이상 고령자 전용 비과세 예금 상품이 있습니다. 이 예금은 최대 3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정부가 이를 재산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도 금융소득으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굴리면서도 기초연금 수급액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한 어르신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예금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이 비과세 예금으로 이전한 것만으로도 소득 인정액이 확 줄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자녀와 손자녀에게 비과세 범위 내 증여 활용. 증여하면 세금 낼까봐 걱정돼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조건만 지키면 증여세 한 푼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손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 즉 두 자녀에게 10년간 1억까지 나눠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방식은 정부가 보는 소득 환산 기준 자체를 없애는 효과가 있어 기초연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나 의료급여 등 여러 복지 제도에도 유리한 구조를 만듭니다. 증여 시에는 반드시 이체 기록을 남기고 쪼개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옮기기보다 몇 차례로 나눠 증여하는 방식이 세무상 문제를 예방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넷째, 주택 개보수 비용을 재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으로 활용. 가장 몰라서 손해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집 수리가 기초연금과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에 대해 소득 환산을 할 때 개보수에 들어간 비용을 일정 부분 재산에서 제외해 줍니다. 실제로 인정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개조, 단열 시공 및 창호 교체, 안전 손잡이 설치, 슬리퍼 방지 시공 등. 이러한 공사 비용은 영수증과 사진 등의 증빙 서류만 잘 준비하면 해당 금액만큼 재산 평가에서 빠지게 되어 소득 인정액이 낮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가진 한 어르신이 화장실 개조비로 800만 원, 단열 시공 1,000만 원, 안전 손잡이 설치 200만 원을 들여 총 2천만 원을 지출한 뒤 이를 공사 증빙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이분의 주택 가치를 평가할 때 2천만 원을 제외하고 계산했어요. 이 차이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통과해 매달 34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3. 국민연금 언제 받느냐에 따라 1억 넘게 차이 납니다. 국민연금 그냥 나이 되면 신청해서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반이반만 맞는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수령 시점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총액의 수천만 원, 많게는 1억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국가복지제도 속 가장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생은 63세, 1965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정상 수령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해진 연령을 기준으로 앞당겨 받을 수도 있고 늦춰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를 조기수령과 연기수령이라고 합니다. 조기수령 빠르게 받지만 매달 받는 금액은 줄어든다. 조기수령이란 말 그대로 정해진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 연금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매년 약 6%씩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64세에 월 150만 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분이 59세에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약 20% 가까이 감액된 12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어요. 이 차이는 단순히 한두 해의 손해가 아닙니다. 10년만 계산해도 3,600만 원의 차이, 20년이면 7천만 원이 넘는 차이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조기 수령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 수령이 유리한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월 소득이 적고 당장 생활비가 급한 경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장수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경우, 자영업자 등 고정 소득이 끊긴 경우, 이러한 상황이라면 감액을 감수하고서라도 당장의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게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 늦게 받을수록 연금은 더 많아진다. 반대로 연기 수령은 수령 시점을 최대 5년까지 늦추는 방식입니다. 놀라운 건 이 경우 1년마다 7.2%씩 수령액이 증가한다는 점이에요. 위 예시처럼 64세 수령 시 월 150만 원이던 분이 69세까지 연기하면 월 204만 원까지도 늘어납니다. 단순히 월 50만 원 차이처럼 보이지만 10년만 살아도 총 6천만 원 이상을 더 받게 되는 셈입니다. 연기 수령이 특히 유리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건강 상태가 좋고 장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월 소득이 308만 원 이상으로 연금 감액 대상이 되는 경우, 이처럼 연기 수령은 여유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한 선택입니다. 소득이 있고 건강한 분이라면 당장 연금을 받느라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높이느니 연금을 더 많이 받는 구조로 바꾸는 전략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연기가 좋다? 조기 수령이 나쁘다? 그것도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조건 이게 정답이라는 건 없다는 점이에요. 국민연금은 내 상황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가령 64세 은퇴한 A씨는 은행 이자 수익과 월세 수입이 있어서 굳이 지금 연금을 받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69세까지 연기했고 결과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월 204만 원으로 끌어올렸어요. 반대로 59세에 자영업을 정리한 B씨는 당장 현금 흐름이 끊기고 건강도 좋지 않아 조기 수령을 선택, 감액된 월 120만 원을 받으며 생활 기반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금액에 많고 적음이 아닌 현명한 전략 수립이 핵심이었던 셈이죠.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어떻게 받을지를 설계하는 순간 단순 복지가 아닌 금융 전략으로 바뀝니다. 조기 수령은 감액되지만 지금의 생존 전략이고 연기 수령은 증액되지만 미래에 베팅하는 선택입니다. 어떤 길이 맞는지는 소득 구조, 건강, 가족력, 부양 가족 유무, 부동산 자산 등 복합적 요소를 따져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금을 그냥 받지 마세요. 전략적으로 받으세요. 그 차이가 결국 평생 받는 돈의 차이로 돌아옵니다. 4. 근로소득은 줄이고 금융소득은 늘리는 게 진짜 전략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만 해당된다는 점이에요. 반면에 예금이자, 배당금, 월세 수익 같은 금융재산 소득은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즉 똑같이 월 500만 원을 벌더라도 일해서 번 소득이면 연금이 깎이고 자산에서 나오는 수익이면 연금은 온전히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소득의 구조 자체를 다르게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한 건물주는 월 1,000만 원의 임대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명의를 자녀에게 이전하고 본인은 금융자산만 보유한 상태로 국민연금을 전액받고 있어요. 그는 일을 하지 않기에 근로사업소득이 없고 임대소득은 본인 명의가 아니기 때문에 연금 감액 기준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은 전액 수령하고 생활은 자녀가 관리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구조는 절세 목적이나 증여 설계 차원에서도 적극 활용됩니다. 연금은 일한 대가로 받는 소득이 아니라 안정적 노후 생활을 보장받는 수단이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보다도 어떤 형태의 돈이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일을 줄이고 자산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전환하라. 그렇다고 불법이거나 위험한 방식이 아닙니다.
국가 기준 안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전략적인 재산 구조 설계입니다. 앞으로 연금을 받게 될 분들이라면 단순히 은퇴 시점만 바라보지 말고 내 소득 형태는 무엇인가부터 다시 설계해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평생 수령액을 결정짓는 커다란 차이가 됩니다. 5. 퇴직연금 그냥 두면 세금 폭탄, 손해 막는 핵심은 이 한 가지. 많은 분들이 퇴직 후 IRP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지금은 안 써도 되니까 나중에 꺼내 쓰지라고 생각하며 손도 대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착각일 수 있어요. IRP 계좌에 들어간 퇴직금은 10년 이상 연금 방식으로 나눠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 11년 차부터는 무려 40%까지 감면해주는 강력한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즉, 같은 돈을 받아도 연금 방식으로 오래 나눠 받을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엔 반드시 지켜야 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매년 단 한 번이라도 연금 형태로 인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그냥 넣어두면 연도 계산이 시작되지도 않고 세금 감면 혜택도 아예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IRP에 퇴직금을 넣어두고 10년 뒤에 한 번에 연금으로 꺼내 써야지라고 생각했다면 그건 10년이 아니라 0년으로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인출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계좌는 아직 연금으로 활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년 단 1만 원이라도 연금 방식으로 인출하세요. 그러면 그 해는 1년으로 계산되고 이 기록이 10년 이상 누적되면 30%, 11년 차부터는 40%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는 단순한 보관함이 아닙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수백만 원의 절세 효과를 주는 강력한 자산관리 도구입니다. 하지만 조건을 모르고 방치하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계좌가 될 수 있어요. 연금 수령 시기를 늦춘다 해도 매년 최소한의 연금 수령 기록만큼은 반드시 남겨두는 것, 그게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현명한 한 수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당신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6. 유족연금 알고도 속고 모르고도 속습니다. 남편이 평생 낸 국민연금 이제 제가 받을 수 있겠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제도는 결코 단순하지 않아요. 모르면 말 그대로 눈물나게 억울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남편이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두 연금을 합산해서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습니다. 국민연금 규정에 따르면 두 연금 중 하나만 100% 수령, 나머지 하나는 최대 3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마저도 본인의 연금이 많으면 유족연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남편의 유족연금이 월 150만 원이라면 본인의 연금 100% 유족연금 30%인 45만 원만 더해져 총 145만 원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남편이 낸 국민연금의 70%는 그대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30년간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했더라도 제도상 무효 처리되는 셈이죠. 더 억울한 경우도 있습니다. 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10년 납입 기간을 단 한 달이라도 채우지 못하면 그간 낸 보험료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처리돼 버립니다. 즉 9년 11개월을 납부해도 연금 한 푼 없이 일시금 몇백만 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반면 공무원 유족연금은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본인 연금이 있어도 유족연금의 50%까지는 추가 수령 가능하며 이중 수령이 어느 정도 허용됩니다.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제도상 형평성에 큰 차이가 존재해요. 결국 유족연금은 준비와 판단이 있어야만 지킬 수 있는 자산입니다. 만약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들고 있다면 어느 쪽의 연금이 더 유리한지 한 사람의 가입을 최소화할 필요는 없는지 정확하게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30년을 낸 연금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이 말이 괜한 경고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사망하면 자동으로 줄어들고 준비하지 않으면 절반도 못 건지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먼저 알아야 남겨진 가족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7. 기초연금 끊기는 날은 따로 있습니다. 매년 4월 25일.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연금이 끊긴 거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5월이 되면 이런 말을 꺼냅니다. 평소대로 살아왔고 예금이나 부동산에 특별한 변화도 없었는데 갑자기 기초연금이 중지되거나 감액된 통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4월 25일입니다. 왜 이 날짜가 중요할까요? 정부는 매년 4월 25일을 기준으로 공시지가를 조정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즉, 여러분이 가진 부동산의 가격이 올랐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순간 그 자체가 월 소득이 늘어난 것처럼 간주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천만 원 올랐다고 칩시다. 정부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월 16만 6천 원의 가상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는 돈이 생긴 것도 없고 팔 생각도 없었는데 정부가 가상의 수익이 생겼다고 판단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시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그에 연동돼 소득인정액도 자동으로 상승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기준선을 의도치 않게 넘는 순간 수급 대상자에서 바로 탈락하게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명확합니다. 4월이 오기 전인 3월까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금 통장은 쪼개고 비과세 상품으로 자산을 이전하며 필요하다면 자녀나 손자녀에게 증여를 분산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개보수 비용을 미리 지출하고 그 영수증을 챙겨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산 재배치는 3월 안에 완료해야 4월의 공시지가 조정 시점에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지금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건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만큼 기초연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사전 준비가 유일한 해답입니다. 기초연금은 단지 신청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정한 기준을 관리해야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 기준이 갱신되는 날이 매년 4월 25일이라는 것, 이 날짜를 당신의 가계부와 달력에 반드시 적어 두셔야 합니다. 1년간 400만 원 넘는 기초연금 하루 준비로 지킬 수 있다면 절대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8. 주택연금 죽을 때까지 연금 받고 집도 지킨다. 집은 있는데 생활비가 없어요.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있지만 정작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은 얼마 되지 않아 의료비 생활비 걱정을 하며 하루하루 버텨야 하는 분들이 많죠.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집을 팔거나 비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에요. 즉, 집은 그대로 두고 살아가며 그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아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3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70세 어르신이라면 매달 약 90만 원의 연금을 평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남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 지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집값이 나중에 떨어지거나 초과 수령하게 되더라도 국가가 부족분을 책임지기 때문에 자녀에게 청구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혹시 집을 담보로 맡기면 나중에 국가가 뺏어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의 소유권은 생존 시까지 그대로 본인 명의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뒤에야 집값을 기준으로 연금 수령액을 정산하는 것이며 집값이 연금 수령액보다 높으면 차액은 자녀에게 상속되고 반대로 연금 수령액이 집값보다 많더라도 그 부족한 금액은 국가가 책임지며 자녀에게 부담을 지우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내 집에서 평생 살면서 생활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집을 지키느라 생활비에 허덕이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에 고정 수입을 확보하고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집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집 덕분에 부모님이 편안한 노후를 보내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 아닐까요? 주택이 있으나 현금 흐름이 막막한 분들께는 주택연금이 노후의 숨통을 트여줄 가장 강력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며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니 주택금융공사나 관련 상담 창구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당신의 노후, 집 한 채가 든든한 연금이 됩니다. 살던 집에서 살던 대로 단 돈 걱정 없이 그것이 바로 주택연금의 힘입니다. 9. 연금은 테크닉이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우리는 흔히 연금을 알아서 나오는 돈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금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받을지는 단순한 수동적 수령이 아닌 능동적인 설계의 결과입니다. 연금도 전략입니다. 조건을 따지고 수령 시점을 계산하고 재산의 구조를 바꿔야 진짜 내 돈이 됩니다. 연금은 복잡한 제도가 아닙니다. 연금은 당신의 생존을 설계하는 도구입니다. 모르면 손해고 안 하면 늦습니다. 지금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지인, 더 많은 어르신들이 불이익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이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를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